안녕하세요. 오늘도 모든 소란을 잠재우고 당신의 기분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다정한 목소리 이나읍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오늘 함께 읽을 책은 제19회 세계문학상을 수상한 우리가 겨울을 지나온 방식입니다. 이 소설은 개인의 차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불운과 절망, 고통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잔혹한 현실은 두 주인공을 극한으로 내몰게 되고 신문의 사건란에 엽기적인 제목과 이니셜로만 남겨졌을 법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 두 사람의 일상을 담담하게 담아냈습니다. 나라면 저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책을 읽는 내내 이런 질문을 되뇌었습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 윤리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소설 속 인물들과 다를 바 없이 야만의 계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소설은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낭독 시작합니다. 그날 밤 그녀는 자정이 지나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빌려 입은 듯 꽉 끼는 트렌치코트 속 불어난 몸은 때 아닌 늦가을 한파와 춥기로 잔뜩 얼어 있었다. 문을 열고 집 안에 익숙한 냄새와 온기 속으로 들어서자 현기증과 함께 눈꺼풀이 감겨왔다. 신발을 벗고 무심코 거실로 들어서다 그녀는 하마터면 앞으로 고꾸라질 뻔했다. 엄마는 자신의 잠자리가 아닌 작은 방으로 가는 중간 바닥에 코를 박고 엎드려 있었다. 뭔가를 급히 찾으러 가려다 문턱에 걸려 넘어진 것처럼 보였다. 엄마의 두 팔과 다리는 높은 사다리를 오를 때 자세와도 같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정확히 가리키고 있었다. 향년 76세. 오늘 엄마가 돌아가셨다. 벨이 울리고 있었다. 엄마가 또 머리맡에 벨을 누르는 모양이었다. 명주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모로 누워 귀를 틀어막았다. 그런데도 엄마가 계속 머리카락 몇 올을 틀어주고 잡아당기는 기분이 들었다. 깜빡 잠이 든 것 같았는데 다시 벨소리가 들렸다. 엄마가 누르는 벨소리가 아닌 멜로디가 반복되는 초인종 소리였다. 도대체 누가? 명주는 떠지지 않는 눈을 흡뜨며 일어서려다 짧은 비명과 함께 주저앉고 말았다. 앞정을 밟기라도 한 듯 날카로운 통증이 발바닥에서 정수리로 뻗쳐올랐다. 명주는 발바닥을 감싸쥐고 얼굴을 찡그렸다. 누구세요? 명주는 다리를 쩔뚝이며 현관으로 걸어갔다. 그 사이에도 초인종 소리는 계속해서 울렸다. 소독이요, 소독. 허스키한 중년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외시경 밖에 검은 파카를 입은 여자가 한 손에 소독용 스프레이통을 들고 서 있었다. 명주는 매달 오는 소독이거니 별 생각 없이 문을 열었다. 여자보다 찬바람이 먼저 들어왔다. 여자는 뒤축이 구겨진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서면서 코를 킁킁거렸다. 마스크로 얼굴의 반을 가렸지만 미간을 조인 주름이 선명하게 보였다. 여자는 사인용 파일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또 한 번 미간을 찡그렸다. 명주는 그제야 제 모습을 내려다보았다. 며칠 전부터 입고 있던 옷 그대로 잠을 자다 이제 막 일어났다는 걸 깨달았다. 명주는 급히 머리와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13평 오래된 임대 아파트에 소독이랄 것도 없는데 여자는 소독용 스프레이통을 들고 거실 겸 안방을 지나 베란다와 부엌, 화장실로 다니며 소독약을 뿌리고 있었다. 명주는 무심코 여자의 동선을 쫓다 작은 방에 눈길이 멎었다. 순간 얼굴이 훅 달아올랐다. 낯선 이를 집안에 들이다니 명주는 입술을 깨물며 경솔했던 자신을 나무랐다. 행여 여자의 동선을 놓칠세라 두 눈을 부릅떴다. 그 사이에도 수십 개의 바늘이 화상으로 유착된 발바닥을 수시로 찔러댔다. 명주는 통증을 참아내느라 미간을 찌푸리며 간간히 밭은 숨을 내쉬었다. 여자가 소독을 마치고 집안을 힐끔거리다 바닥에 놓인 파일을 집어들었다. 사인은 제가 할게요. 701호시죠? 여자가 말했다. 요즘 코로나라 볼펜 만지는 것도 싫어들 하셔서. 명주는 여자가 하는 양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여자가 사인을 하고 나가려다 거실 한가운데 명주가 덮고 자던 이부자리로 시선을 던졌다. 혹시 바퀴벌레는 안 나오나요? 여자가 마스크를 고쳐 쓰며 물었다. 명주는 고개를 저었다. 그만 꺼져달라는 말이 목 끝까지 올라왔지만 눌러 참았다. 여자가 나가고 명주는 문을 세게 닫았다. 걸쇠까지 단단히 걸어 잠그고 작은 방으로 걸음을 재우쳤다. 문을 열고 들어가 방 안 구석구석 냄새를 맡았다. 다행히 이상한 냄새 같은 건 나지 않았다. 중고로 구입한 에어컨과 제습 기능이 있는 공기청정기도 잘 돌아가고 있었다. 명주는 나무관 앞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다. 엄마는 며칠 전 작업한 그대로 암암포에 둘러싸여 있었다. 둘러싼 모양이 거칠어 보이긴 해도 암암포에 진물이 밴 흔적 같은 건 없었다. 나무관 바닥 안에 뿌려놓은 과탄산 소다와 베이킹 소다, 방부제와 탈취 기능이 있다는 숯과 참향나무 조각들도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 듯 했다. 명주는 엄마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한 후 나무관 뚜껑을 닫았다. 혹 자신의 코가 무뎌진 건 아닐까? 의심이 가기도 했지만 큰 이상은 없어 보였다. 명주는 반쯤 채워진 공기청정기의 물통을 비우고 방 안 곳곳에 편백나무 수액을 뿌린 뒤 작은 방을 나왔다. 명주는 거실 겸 안방 한쪽, 자신이 덮고 잔 이부자리를 한쪽으로 개켜 치웠다. 엄마가 누워있던 바로 그 자리였다. 이부자리 옆에 있던 엄마의 물건들, 기저귀와 종이패드, 물병과 컵이 담긴 쟁반, 두루마리 화장지와 약봉지들은 모두 제자리를 찾아갔다. 날짜를 보니 엄마가 돌아가신 지 일주일이 지났다. 우왕좌왕했던 순간들의 기억은 희미했고 작업을 끝내고 내쳐 잠을 잔 건 분명했다. 명주는 엄마가 누워있던 자리를 다시 바라보았다. 이제 곧 50살이 되고 더 이상 엄마가 배를 눌러 자신을 부를 일이 없으리란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마침내 긴 간병의 터널에서 벗어났다는 홀가분함도 잠시, 혼자가 되었다는 두려움이 벨소리의 여운처럼 온몸으로 퍼져갔다. 베란다 창을 여니 맵고 찬바람이 따갑게 볼을 때렸다. 가을 끝자락에 걸쳐있던 날씨가 며칠 사이 겨울로 바뀌어 있었다. 명주는 검은 롱패딩에 모자와 마스크를 챙겨 쓰고 거울 앞에 섰다.
연금이 입금됐다는 엄마의 핸드폰 문자를 재차 확인하고도 1시간째 이 차림으로 방안을 서성거렸다. 엄마의 통장과 카드가 주머니 안에서 눅눅해지고 있었다. 명주는 엄마에게 먹이던 신경안정제와 진통제를 삼키고 마침내 용기를 내어 밖으로 나가보기로 했다. 날씨 탓인지 다리가 빳빳하게 굳어 말을 잘 듣지 않았다. 바닥을 디딜 때마다 짧은 신음이 터져나왔다. 명주는 마침내 현금 인출기 앞에 섰다. 현금 인출기에 통장을 집어넣고 통장 정리를 눌렀다. 기계가 책장을 넘기는 소리를 내며 돌아가는 사이 명주는 몸을 떨며 주위를 살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다시 주위를 흘끔거렸다. 인출기가 열차 바퀴 구르는 소리를 내며 요란하게 돌다 납작하게 눌린 통장을 툭 하고 뱉어냈다. 1,006,860원. 명주는 흡 찬바람을 들이켰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숫자 하나하나를 짚어가며 잔액을 확인했다. 지난달과 같은 액수였다. 이번 달 역시 엄마의 연금이 입금되리란 건 짐작했지만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었다. 기초연금 30만 7,500원과 유족연금 69만 8천원을 합친 100만 5,500원이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온몸에 피가 얼굴로 확 쏠려왔다. 명주는 통장을 가슴에 붙였다 떼기를 반복하며 7자리 숫자를 보고 또 보았다. 이번엔 카드를 집어넣고 잔액을 다시 확인했다. 역시 100만 6,860원이었다. 명주는 카드와 통장을 주머니에 넣고 돌아섰다. 뛰는 가슴을 좀처럼 진정시킬 수가 없었다. 발걸음이 저절로 앞을 향해 내달았다. 발바닥 통증 따윈 뛰는 가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맵고 찬바람이 조금도 춥게 느껴지지 않았다. 앙상한 가지를 드러낸 나무와 대낮부터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남자, 담벼락에 아무렇게나 버려놓은 부서진 유모차와 서랍장도 이 세상을 이루는 아름다운 풍경처럼 느껴졌다. 공원 벤치에 할머니들이 삼삼오오 둘러앉아 담소를 나누며 초겨울 햇볕을 쬐고 있었다. 공원 트랙을 따라 두 팔을 흔들며 걷고 있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는 남자아이들의 날렵한 몸짓이 주변 공기를 한층 달구는 듯했다. 명주는 이런 대낮 거리를 활보하는 자신에게 의구심이 들면서도 탐색을 멈출 수가 없었다. 지구에 불시착한 외계인이 지구의 낯선 생명체들을 바라보는 기분이었다. 엄마 손을 잡고 걸어가던 꼬마가 안녕 하고 인사를 건네는데 어떻게 인사를 받아야 할지 몰라 말을 얼버무리고 말았다. 명주는 인적이 드문 나무 벤치에 어정쩡하게 걸터 앉았다. 아직도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것 같았다. 먼 산을 바라보며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려는데 누군가 명주의 어깨를 톡톡 쳤다. 나 좀 데려가. 네? 명주는 흠칫 놀라 몸을 뒤로 뺐다. 나 좀 데려가. 어디로요? 색시집에. 명주는 그제야 앞에 선 사람의 행색이 눈에 들어왔다. 하늘색 스웨터에 밤색 바지, 노란색 보따리 하나를 가슴에 안고 있는 70대 중반의 할머니였다. 집이 어디신데요? 명주가 경계하는 목소리로 물었다. 나 좀 데려가줘. 할머니는 애원조로 같은 말만 반복했다. 아무래도 길을 잃은 것 같았다.
어찌할 바를 몰라 주위를 두리번거리는데 늙수그레한 경비원이 빗자루를 들고 다가왔다. 또 왔네 이 할머니. 어여 집으로 가요. 주민들 성가시게 하지 말고. 경비원은 한 손을 휘휘 내저으며 할머니를 몰아냈다. 할머니는 꾸지람을 들은 어린애처럼 시무룩한 얼굴로 주춤주춤 돌아섰다. 관리들을 어떻게 하는 건지 원. 요양원 할머니가 툭 하면 저러고 나다니고 있으니. 경비원은 언짢아 하는 표정으로 빗질을 계속했다. 할머니는 무릎이 좋지 않은지 엄마처럼 다리가 밖으로 휘어져 있었다. 쫓기듯 걸어가던 할머니는 얼마쯤 걸어가다 허리를 뒤로 젖히며 쉴 자리를 찾았다. 그러다 아는 사람을 발견했는지 그쪽으로 걸음을 재우쳤다. 할머니의 걷는 모습에 엄마가 떠올라 명주는 고개를 돌려버렸다. 명주는 벤치에 조금 더 앉아 있었다. 군청색 크록스 샌들 안으로 바람이 숭숭 들어왔다. 바닥에 푹신한 신발을 신으세요. 크록스 샌들은 명주의 발바닥 통증에 그나마 동정적이던 의사가 내려준 처방이었다. 볼품없이 드러난 체중 때문이라도 크록스 샌들은 진통제만큼이나 명주에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었다. 사람들은 공원 트랙을 걷거나 운동기구에 매달려 몸을 흔들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며 웃고 있었다. 아무도 명주가 누구인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다. 통장에는 한 달간 먹을거리를 살 만한 돈이 있고 아직은 따뜻한 햇빛이 머리를 비춰주는데 명주는 신경이 곤두서 잠시 햇빛조차 만끽하지 못하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다. 오후엔 해가 나지 않고 하늘이 뿌였다. 미세먼지로 창문을 열 수가 없어 공기가 답답했다. 흐린 날엔 유독 신경통이 심했지만 보험료가 많이 밀려 있어 병원에 갈 엄두를 못 내고 집안을 맴돌았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서랍 속에 얼마 남지 않은 엄마의 진통제 중 하나를 꺼내 먹었다. 오전에 한 청소를 오후에도 한 차례 반복했다. 공기청정기의 상태를 확인하고 나무관을 열어 이상이 없는지도 살폈다. 소독약을 묻혀 구석구석 꼼꼼히 걸레질을 하다 문득 궁금증 하나가 머리를 치고 올라왔다. 만에 하나 내가 한 일이 세상에 드러난다면. 명주는 걸레질을 하다 말고 핸드폰 검색창에 사체 은닉이라고 쳤다. 화면에 사체 손괴죄, 사체 유기죄, 사체 은닉죄 같은 단어들이 떴다. 직장 동료 살해, 5년간 베란다 고무통 안에 시체 은닉 20대 여자, 징역 15년. 돈 문제로 애인 살해한 40대, 항소심에서도 징역 28년 선고. 3년간 딸 시체 은닉한 친모, 영아에게 수면제를. 핸드폰 화면에 비슷비슷한 기사들이 줄줄이 올라왔다. 명주는 자신이 한 것과 유사한 사건을 찾고 싶었다. 검색창에 다시 연금 부정수령이라고 쳤다. 25년간 남편 사망신고 미뤄 3억 5천만 원 군인연금 부정수령. 아버지 사망 숨긴 채 20년간 연금 수령한 70대 딸 기소. 명주는 70대 딸의 기소 사건을 클릭해 자세히 읽었다. 그는 현재 기초생활보장법과 기초연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다. 형량은 언급이 없어 아직 재판 중인 듯 했다. 20년간 연금을 수령했다면
70대 딸이 50대부터 연금을 받아왔단 얘기였다. 명주는 부쩍 호기심이 일었다. 형량도 형량이지만 주민센터 직원이 아버지의 신원을 확인하러 왔을 때 대처한 방법이며 지자체에 제출할 서류를 위조한 방법에 관한 내용들이 흥미로웠다. 현재 법률상 유족이 사망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공기관에 자동으로 사망 등록이 되지 않는 건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한 여자가 남편을 죽이면 살인이라고 부르지만 다수가 같은 행동을 하면 사회현상이라고 부른다 했던가? 명주는 어디선가 읽은 글귀를 떠올리며 이 세상의 어딘가에 자신처럼 살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 이상하게도 위안이 되었다. 다시 걸레를 움켜잡고 바닥을 닦는데 손등이로 물방울이 툭 하고 떨어졌다. 명주는 손등에 물기를 문질러 닦으며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형광등 근처로 손바닥 넓이의 얼룩이 번져 있었다. 쥐가 오줌을 지려놓은 듯한 복잡한 해안지도의 모양의 얼룩. 한참을 올려다보았지만 물방울은 더 이상 떨어지지 않았다. 약기운이 퍼지는지 팔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꿈을 꾸듯 정신이 몽롱해졌다. 명주는 착각인가 싶어 조금 전 물방울이 떨어졌던 손등을 다시 한번 쓸어보았다. 준성은 햇볕이 잘 드는 공원 벤치에 아버지를 태운 휠체어를 세웠다. 햇볕이 있긴 해도 바람이 차가워져 산보객이 눈에 띄게 줄어 있었다. 운동을 나오기 전 아버지는 온갖 구실을 대며 꾀를 부렸다. 발목이 시큰거린다고, 옆구리가 결린다고. 준성은 발목에 맨솔에담을 발라주고 옆구리엔 허리밴드를 둘러주었다. 아버지는 운동을 하는 게 마치 준성을 위해서 하는 수고라도 되는 듯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준성의 속을 뒤집어 놓았다. 이럴 때마다 준성은 아버지의 뒤통수를 쥐어받고 싶은 충동과 싸워야만 했다. 저쪽에서 단발머리 여학생이 주절주절 혼잣말을 하며 공원 트랙을 돌고 있었다. 여학생은 준성과 아버지처럼 아침 10시면 어김없이 공원에 나와 트랙을 도는 고정 산보객 중 하나였다. 사람들만 보면 쫓아 달려가는 은빛 요양원 할머니와는 달리 단발머리 여학생은 사람들을 피해 혼자서 걸었다. 그것도 열심히 중얼거리면서. 은빛 요양원 할머니는 아직 출근 전인 모양이었다. 준성은 두 사람 모두 어딘가 이상하다는 건 알겠는데 행동 방식이 정반대인 게 신기하기만 했다. 여학생은 오늘 기분이 좋은지 발걸음에 맞춰 박수를 2번씩 쳐댄다. 가끔씩 으라차차 기합을 넣기도 한다. 준성이 안녕하고 인사를 건네자 여학생은 수줍은 듯 얼굴을 숙이고 빠른 걸음으로 달아난다. 어쩌다 한번 눈을 내리깔고 슬쩍 한 손을 들어 올렸다 내린 적도 있지만 그게 준성에게 보낸 인사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준성은 여학생이 이어폰을 꽂고 중얼거리고 다녀 처음엔 노래를 따라 부르거나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이제 그 아이의 혼잣말이 자기 안의 불안과 싸우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준성은 아버지를 휠체어에서 일으켜 세웠다. 걷기 연습을 하고 나면 아버지는 다리에 힘이 풀렸다며 휠체어를 찾아 앉지만 공원 트랙을 5바퀴 돌 때만큼은 꾀를 부리지 못하게 했다. 그렇지, 뒤꿈치에 힘을 주고 아니 팔은 나를 잡고. 준성은 아버지의 두 팔을 잡고 걸음마를 배우는 어린애처럼
한 발 한 발 걸음을 떼게 했다. 잘하네. 근데 왜 안 하려고 해? 이렇게 잘하면서? 준성은 소리쳤다. 아버지는 준성의 칭찬에 기분이 좋아졌는지 준성의 손을 놓고 혼자서 더듬더듬 걷기 시작했다. 한 바퀴를 돌자 속도가 제법 붙기 시작했다. 준성은 아버지의 손에 지팡이를 쥐어주며 그 뒤를 바짝 따랐다. 그렇지. 어깨는 펴고. 준성은 아버지의 걸음마다 힘을 실어주었다. 목소리만 들으면 젊은 아빠가 어린애 걸음마 시키는 줄 알겠어. 뒤에서 걸어오던 중년 부인 둘이 아는 척을 했다. 아, 오늘은 같이 나오셨네요. 준성은 고개를 숙이며 웃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준성은 건너편에서 보행기를 끌며 걸어오는 할머니에게도 인사를 건넸다. 준성은 익숙해진 얼굴들이 많아 공원에 나오면 인사하기에 바빴다. 아버지는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사람을 피하지만 준성은 그래서 더더욱 아버지를 데리고 나왔다. 마냥 늘어지고 텔레비전만 보는 아버지를 밖으로 데리고 나오는 것 자체가 고역이어도 준성은 일부러라도 사람들과 대면하게 하고 싶었다. 이마저도 안 하면 아버지는 더 외톨이가 될 테니까. 아버지는 공원 트랙을 연달아 3바퀴 돌고 숨을 몰아쉬었다. 준성은 중간에 한 번씩 아버지를 쉬게 하고 보온병에 따뜻한 물을 건넸다. 아버지는 다시 걸어 5바퀴를 채우고는 무너지듯 휠체어를 찾아 앉았다. 파란색 반바지에 17이라는 숫자가 적힌 흰색 유니폼을 입은 한 남자가 그들 곁을 달려갔다. 근육이 적당히 붙은 날렵한 몸과 산뜻한 차림새가 초겨울 햇빛 속에서 유독 빛났다. 준성은 직감적으로 또래라는 것을 알았지만 못 본 척 고개를 돌렸다. 곧바로 아버지 이마에 난 땀을 닦아주고 한기를 느낄새라 담요로 꼭꼭 덮어주었다. 햇빛이 준성의 어깨를 따뜻하게 비추고 아버지의 무릎 담요 위로 부서져 내렸다. 햇빛은 그 자체로 좋았다. 준성은 햇빛 아래에 있으면 빛의 알갱이들이 자신을 감싸고 자신을 이루는 알갱이들과 뒤섞여 그 또한 이 우주의 일원이라고 상기시켜주는 듯 했다. 그 역시 17번 유니폼을 입고 달리던 청년과 같이 빛나는 존재임을. 그래서 그가 처한 현실, 변변한 직업도 없이 병든 아버지를 돌봐야 하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밤으로 대리운전을 뛰어야 하는 26살의 청년이라는 사실로부터 잠시나마 그를 해방시켜 주었다. 준성은 아버지의 휠체어를 밀고 집으로 향했다. 빨래를 하고 점심과 저녁 준비까지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다. 머릿속으로 냉장고 속의 반찬들을 헤아리는데 위쪽 벤치에 옆집 701호 여자가 앉아있는 것이 보였다. 준성은 한동안 옆집 할머니를 못 본 터라 무척 반가웠다. 여자는 1년 반 전부터 옆집에 들어와 살고 있는 할머니의 딸이었다. 안녕하세요. 산보 나오셨나 봐요. 준성은 휠체어를 밀고 가면서 말했다. 여자는 담배를 비벼 끄며 고개를 들었다. 새치가 섞인 희끗하고 푸석한 머리, 낡은 자주색 롱패딩에 헐렁한 바지, 분청색 크록스 샌들 사이로 삐져나온 발까지 여자는 그다지 외모에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 같았다. 여자가 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꾸벅했다. 담배를 피우시는 줄은 몰랐어요. 준성은 아버지에게 하듯 저도 모르게 잔소리가 튀어나와 겸언쩍게 웃었다. 담배는 몸에도 좋지 않은데.
701호 여자가 민망할 정도로 준성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걸 누가 모르니? 남의 일에 웬 참견? 여자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휠체어를 잡은 준성의 두 손에 땀이 찼다. 그럼 먼저 여자는 별로 말을 섞고 싶지 않은 듯 발로 비벼 끈 담배꽁초를 집어들었다. 저 할머니 좀 어떠세요? 준성은 여자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제가 가서 지압 좀 한번 해드릴까요? 아니에요. 고맙지만 됐어요. 여자가 고개를 저었다. 제가 국가고시 자격증은 없지만 전에 물리치료학과에 다녔거든요. 네, 다음에요. 여자는 웃어 보였지만 단호한 거절이었다. 그런데도 준성은 또 묻고 있었다. 할머니는 요즘 잘 안 보이시네요? 밖에도 안 나오시고. 감기 몸살을 크게 앓아서. 병원엔 다녀오셨어요? 노인분들 한번 앓으시면 오래 가잖아요. 준성의 말에 여자는 입꼬리를 한쪽으로 비틀며 힘없이 웃었다. 그런 건 본인이 다 알아서 한다는 듯. 편찮으시기 전엔 반찬도 나눠주시고 저희한테 참 잘해주셨는데. 준성은 자신이 눈치도 없이 여자를 붙잡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자가 따분하단 표정으로 돌아서려 할 때 준성은 그제야 묻고 싶던 말이 떠올랐다. 근데 참 에어컨 다셨나 봐요? 준성은 불쑥 질문을 던진 게 멋쩍어 웃어 보였다. 여자의 얼굴이 언뜻 굳어지는 듯 했다. 네, 싸게 나온 게 있어서. 언제 다셨어요? 며칠 전에 보니까 시래기가 돌아가고 있던데. 준성은 새벽녘 대리운전을 마치고 들어오다가 복도에서 돌아가는 에어컨 시래기 소리에 놀란 적이 있었다. 겨울 코앞에 에어컨이라니. 작은 방에 습기가 차서. 그럼. 여자는 짧게 말하고 돌아섰다. 여자의 짧았던 머리는 이마와 귀를 덮었고 아픈 사람처럼 찌푸린 얼굴 표정은 여전한 듯 했다. 준성은 할머니처럼 활달하고 다정한 분에게 이런 딸이 있다는 게 좀처럼 믿기지 않았다. 할머니가 치매기가 있고 감기를 앓는다 해도 햇볕이 좋은 낮엔 한 번쯤 바깥바람을 쐬어줘야 하는데 여자는 아버지와 다른 의미로 게을러 보였다. 준성은 701호 여자가 결코 호감형 스타일은 아니지만 환자를 간병하는 보호자끼리 서로 정보도 교환하면서 할머니와 그랬던 것처럼 친하게 지내고 싶었다. 하지만 여자는 생각이 다른지 쌩하니 돌아서 가버렸다. 추워. 안 들어가? 아버지가 짜증이 묻어나는 말투로 물었다. 준성은 할머니와 오가며 친절하게 지내던 때를 떠올리다 아버지 목소리에 현실로 돌아왔다. 휠체어를 힘주어 밀기 시작했다. 앞서 가던 여자가 손에 들고 있던 담배꽁초를 쓰레기 봉투에 찔러 넣는 것이 보였다. 불편한 다리로 서두르느라 걷는 모습이 부자연스러웠다. 못 본 사이 몸이 꽤 불어난 것 같았다. 아직은 따뜻한 햇살이 여자의 둥근 어깨 위에도 고르게 내려앉고 있었다. 명주는 작은 방을 소독하다 이상한 벌레들을 발견했다. 처음엔 어쩌다 나온 벌레려니 했는데 오늘은 방 안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나무관 근처 장판 모서리를 살짝 들추자 다리가 많이 달린 돈벌레 2마리가 앞을 다투듯 달아나 버렸다. 방 입구 쪽에는 더듬이와 꼬리가 달린 흰빛의 이름 모를 벌레들도 보였다. 습기 때문일까? 천장을 올려다보니
누수가 있던 형광등 근처로 얼룩이 조금 더 번졌고 천장 구석에는 보이지 않던 검은 곰팡이까지 피어 있었다. 그렇게 매일같이 소독을 하고 제습 기능이 있는 공기청정기를 돌리고 있는데도 명주는 두 손을 허리에 얹고 한숨을 내쉬었다. 702호가 의심할까 싶어 에어컨은 켤 수도 없었다. 에어컨을 켠다고 곰팡이와 벌레들이 사라질까도 의문이었다. 작은 방은 보일러도 잠가 놓아 이미 충분히 추웠다. 빙하기에도 살아남았다는 바퀴벌레를 생각하면 벌레들은 언제 어디서고 출현할 게 뻔했다. 혹 시신 안쪽에서 부패가 시작되고 있는 건 아닐까 불길한 생각이 들었다. 그런 생각 때문인지 어디선가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도 같았다. 명주는 벌레들이 온 집을 점령하고 마침내 자고 있는 자신의 얼굴 위를 기어다니는 상상을 하곤 진저리를 쳤다. 강력한 살충제가 필요했다. 명주는 들고 다니던 청 가방에 지갑과 핸드폰을 챙겨 들고 집을 나섰다. 묵직한 느낌의 가방 안을 보니 외출할 때면 습관처럼 챙기던 물병과 물티슈, 기저귀와 손수건, 사탕 같은 엄마의 물건들이 들어있었다. 엄마의 부재가 주는 죄책감과 홀가분함 사이를 오가던 중 엘리베이터는 어느새 1층에 다다라 있었다. 명주는 약국으로 들어가 가장 센 살충제를 달라고 했다. 약사는 명주의 표정이 비장해 보였는지 뭘 잡으려느냐고 물었다. 기어다니는 건 모조리 다요. 명주는 집으로 돌아와 방 안 구석구석 살충제 한 통을 거의 다 뿌렸다. 어찌나 다급히 뿌려댔던지 소나기가 저릴 정도였다. 암마포에 쌓인 엄마의 시신 곳곳에도 살충제를 뿌렸다. 벌레들을 모조리 박멸하겠다는 마음에 마스크도 안 쓰고 살충제를 뿌린 탓일까? 머리가 지끈거리며 발바닥 통증까지 겹쳐왔다. 서랍을 여니 마지막으로 병원에서 받아왔던 엄마의 약들 중 진통제는 다 먹어 없고 치매약과 신경안정제, 기침약과 소화제들 뿐이었다. 명주는 기분이 나아질까 싶어 신경안정제라도 한 봉지 꺼내 삼켰다. 집안의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다시 밖으로 나갔다. 연말이라 해도 거리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 그나마도 마스크와 모자, 목도리로 온몸을 찡찡 감싼 사람들 뿐이었다. 가게 앞을 장식한 트리와 반짝이는 네온 불빛마저 쓸쓸하게 느껴졌다. 명주는 약국에서 진통제를 사 그 자리에서 두 알을 꺼내 삼켰다. 그동안 연체된 보험료 97만 원을 내면 다시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럴 목돈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았다. 명주는 약국에서 나오다가 건너편 화장품 가게 앞에서 팔짱을 끼고 제잘되는 여학생 둘을 보았다. 삭막한 겨울산에 때를 착각해 피어난 개나리꽃을 본 듯 눈앞이 환해졌다. 저맘때의 은진이 모습이 떠올랐다. 직원이 학생들에게 안으로 들어와 구경하라는 말을 건네고 있었다. 명주는 자신도 사야 할 물건이 있는 것처럼 여학생들을 따라 이끌리듯 걸어 들어갔다. 가게 앞은 화려한 광고 문구들로 가득했지만 가게 안은 그 요란함이 무색하리 많지 한산했다. 학생들은 요즘 유행하는 립스틱 상품이 있는지 묻고는 사은품도 많이 챙겨달라 떼를 쓰듯 말했다. 명주는 어디선가 많이 듣던 소리 같아 혼자 피식 웃었다. 서비스는 더 없나요? 깔창이나 구두 주걱이라도
사은품은 손님을 꼬시는 미끼에 불과하다는 걸 알면서도 사람들은 바랬다. 그게 결국 자신이 지불하는 비용인 줄도 모르고 명주가 백화점 구두 매장에서 근무할 때 손님들은 뭐라도 챙겨줘야 흡족해했다. 뭐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직원이 상냥하게 물었다. 여학생들이 사은품을 받고 한박 웃는 얼굴로 나간 뒤였다. 아니, 네, 스킨 하나 주세요. 명주는 말을 내뱉고서야 아차 싶었다. 제품 브랜드명을 정확히 짚어 말해야 했는데 직원은 어느새 대여섯 종류의 스킨과 로션, 에센스 제품들을 명주 앞에 늘어놓고 있었다. 피부 탄력이 떨어지는 겨울철엔 에센스 기능이 첨가된 스킨을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크리스마스 이벤트로 30% 할인 행사하고 있거든요. 포인트도 10%씩 적립해드려요. 직원은 미소 띤 얼굴로 명주를 부추겼다. 명주는 직원의 판매 전략을 훤히 알면서도 야박하게 굴고 싶지 않았다. 이번 기회에 하나 더 장만하세요. 내일부턴 이 가격으로 살 수 없거든요. 명주도 그렇게 손님을 구슬리곤 했다. 명주에겐 돈 먹는 하마처럼 쑥쑥 자라는 16살 딸이 있었으니까. 모름지기 매니저에겐 매일 채워야 할 목표액이 있었다. 명주는 그 목표액을 맞추기 위해 자신의 카드로 구두를 사서 가맹줄을 잡고 매출이 좋은 날에 돌려받는 방식으로 매출액을 채웠다. 니들이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있어? 식당이나 마트밖에 더 있냐고. 백화점 구두 매장 점장은 입만 열면 그런 말들을 짓거려댔다. 이벤트와 할인 행사가 이어지는 12월엔 밤 10시까지 연장 근무를 하고 자는 둥 마는 둥 다시 출근 준비를 해야 했다. 채우란 말이야. 점장의 계속된 압박에 늘어난 카드빚과 여기저기서 빌린 돈이 급기야 2천만 원을 넘었다. 여기가 아니면 안 될 것처럼 인생을 갈아 넣어도 느는 건 빚뿐이었다.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사표를 내고 말았다. 명주는 아직도 그곳에 남아있는 직원이 있을지 궁금했다. 특별히 사은품도 많이 챙겨드렸어요. 이벤트 행사 있을 때마다 안내 문자가 갈 겁니다. 직원은 핑크빛 쇼핑백에 스킨 로션과 에센스, 수분크림을 넣어주며 활짝 웃었다. 명주는 그제야 예정에도 없는 지출을 했다는 걸 깨달았다. 생필품도 아닌 화장품을 3개씩이나 산 건 실로 오랜만이었다. 다음 달이면 다시 채워질 엄마의 연금이 아니라면 엄두도 못 낼 일이었다. 직원이 가게 밖까지 따라 나와 고개를 90도로 숙였다. 가게를 나와 크리스마스 캐럴이 들려오는 거리를 건너라니 은진이 생각났다. 이혼 후 둘이서 잘 살아보자며 집을 구해 방을 꾸미고 치킨과 콜라를 마시며 앞날을 기약했던 때도 이 무렵이었다. 명주는 오랜만에 딸을 불러내 같이 밥을 먹는 상상을 해보았다. 제대로 학기를 마쳤다면 은지는 다가오는 2월에 대학을 졸업할 것이다. 대학 생활은 잘 했는지 취업 준비는 잘 돼가는지 궁금했다. 5년 전 다시 아빠 집으로 돌아간 은지는 몇 번 전화를 하다 전화번호를 바꾸고 연락을 끊어버렸다. 오늘도 끝까지 낭독을 들어주신 꿀밤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굿나잇. 안녕하세요. 오늘도 모든 소란을 잠재우고 당신의 기분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다정한 목소리 이나읍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오늘 함께 읽을 책은 제19회 세계문학상을 수상한 우리가 겨울을 지나온 방식입니다. 이 소설은 개인의 차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불운과 절망, 고통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잔혹한 현실은 두 주인공을 극한으로 내몰게 되고 신문의 사건란에 엽기적인 제목과 이니셜로만 남겨졌을 법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 두 사람의 일상을 담담하게 담아냈습니다. 나라면 저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책을 읽는 내내 이런 질문을 되뇌었습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 윤리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소설 속 인물들과 다를 바 없이 야만의 계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소설은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낭독 시작합니다. 그날 밤 그녀는 자정이 지나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빌려 입은 듯 꽉 끼는 트렌치코트 속 불어난 몸은 때 아닌 늦가을 한파와 춥기로 잔뜩 얼어 있었다. 문을 열고 집 안의 익숙한 냄새와 온기 속으로 들어서자 현기증과 함께 눈꺼풀이 감겨왔다. 신발을 벗고 무심코 거실로 들어서다 그녀는 하마터면 앞으로 고꾸라질 뻔했다. 엄마는 자신의 잠자리가 아닌 작은 방으로 가는 중간 바닥에 코를 박고 엎드려 있었다. 뭔가를 급히 찾으러 가려다 문턱에 걸려 넘어진 것처럼 보였다. 엄마의 두 팔과 다리는 높은 사다리를 오를 때의 자세와도 같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정확히 가리키고 있었다. 향년 76세. 오늘 엄마가 돌아가셨다. 벨이 울리고 있었다. 엄마가 또 머리맡에 벨을 누르는 모양이었다. 명주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모로 누워 귀를 틀어막았다. 그런데도 엄마가 계속 머리카락 몇 올을 틀어주고 잡아당기는 기분이 들었다. 깜빡 잠이 든 것 같았는데 다시 벨소리가 들렸다. 엄마가 누르는 벨소리가 아닌 멜로디가 반복되는 초인종 소리였다. 도대체 누가? 명주는 떠지지 않는 눈을 흡뜨며 일어서려다 짧은 비명과 함께 주저앉고 말았다. 앞정을 밟기라도 한 듯 날카로운 통증이 발바닥에서 정수리로 뻗쳐올랐다. 명주는 발바닥을 감싸쥐고 얼굴을 찡그렸다. 누구세요? 명주는 다리를 쩔뚝이며 현관으로 걸어갔다. 그 사이에도 초인종 소리는 계속해서 울렸다. 소독이요, 소독. 허스키한 중년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외시경 밖에 검은 파카를 입은 여자가 한 손에 소독용 스프레이통을 들고 서 있었다. 명주는 매달 오는 소독이거니 별 생각 없이 문을 열었다. 여자보다 찬바람이 먼저 들어왔다. 여자는 뒤축이 구겨진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서면서 코를 킁킁거렸다. 마스크로 얼굴의 반을 가렸지만 미간을 조인 주름이 선명하게 보였다. 여자는 사인용 파일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또 한 번 미간을 찡그렸다. 명주는 그제야 제 모습을 내려다보았다. 며칠 전부터 입고 있던 옷 그대로 잠을 자다 이제 막 일어났다는 걸 깨달았다. 명주는 급히 머리와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13평 오래된 임대아파트에 소독이랄 것도 없는데 여자는 소독용 스프레이통을 들고 거실 겸 안방을 지나 베란다와 부엌, 화장실로 다니며 소독약을 뿌리고 있었다.
명주는 무심코 여자의 동선을 쫓다 작은 방에 눈길이 멎었다. 순간 얼굴이 훅 달아올랐다. 낯선 이를 집안에 들이다니 명주는 입술을 깨물며 경솔했던 자신을 나무랐다. 행여 여자의 동선을 놓칠세라 두 눈을 부릅떴다. 그 사이에도 수십 개의 바늘이 화상으로 유착된 발바닥을 수시로 찔러댔다. 명주는 통증을 참아내느라 미간을 찌푸리며 간간히 밭은 숨을 내쉬었다. 여자가 소독을 마치고 집안을 힐끔거리다 바닥에 놓인 파일을 집어들었다. 사인은 제가 할게요. 701호시죠? 여자가 말했다. 요즘 코로나라 볼펜 만지는 것도 싫어들 하셔서. 명주는 여자가 하는 양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여자가 사인을 하고 나가려다 거실 한가운데 명주가 덮고 자던 이부자리로 시선을 던졌다. 혹시 바퀴벌레는 안 나오나요? 여자가 마스크를 고쳤으며 물었다. 명주는 고개를 저었다. 그만 꺼져달라는 말이 목 끝까지 올라왔지만 눌러 참았다. 여자가 나가고 명주는 문을 세게 닫았다. 걸쇠까지 단단히 걸어 잠그고 작은 방으로 걸음을 재우쳤다. 문을 열고 들어가 방 안 구석구석 냄새를 맡았다. 다행히 이상한 냄새 같은 건 나지 않았다. 중고로 구입한 에어컨과 제습 기능이 있는 공기청정기도 잘 돌아가고 있었다. 명주는 나무관 앞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다. 엄마는 며칠 전 작업한 그대로 암암포에 둘러싸여 있었다. 둘러싼 모양이 거칠어 보이긴 해도 암암포에 진물이 밴 흔적 같은 건 없었다. 나무관 바닥 안에 뿌려놓은 과탄산 소다와 베이킹 소다, 방부제와 탈취 기능이 있다는 숯과 참향나무 조각들도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 듯 했다. 명주는 엄마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한 후 나무관 뚜껑을 닫았다. 혹 자신의 코가 무뎌진 건 아닐까? 의심이 가기도 했지만 큰 이상은 없어 보였다. 명주는 반쯤 채워진 공기청정기의 물통을 비우고 방 안 곳곳에 편백나무 수액을 뿌린 뒤 작은 방을 나왔다. 명주는 거실 겸 안방 한쪽, 자신이 덮고 잔 이부자리를 한쪽으로 개켜 치웠다. 엄마가 누워있던 바로 그 자리였다. 이부자리 옆에 있던 엄마의 물건들, 기저귀와 종이패드, 물병과 컵이 담긴 쟁반, 두루마리 화장지와 약봉지들은 모두 제자리를 찾아갔다. 날짜를 보니 엄마가 돌아가신 지 일주일이 지났다. 우왕좌왕했던 순간들의 기억은 희미했고 작업을 끝내고 내쳐 잠을 잔 건 분명했다. 명주는 엄마가 누워있던 자리를 다시 바라보았다. 이제 곧 50살이 되고 더 이상 엄마가 배를 눌러 자신을 부를 일이 없으리란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마침내 긴 간병의 터널에서 벗어났다는 홀가분함도 잠시, 혼자가 되었다는 두려움이 벨소리의 여운처럼 온몸으로 퍼져갔다. 베란다 창을 여니 맵고 찬바람이 따갑게 볼을 때렸다. 가을 끝자락에 걸쳐있던 날씨가 며칠 사이 겨울로 바뀌어 있었다. 명주는 검은 롱패딩에 모자와 마스크를 챙겨 쓰고 거울 앞에 섰다. 연금이 입금됐다는 엄마의 핸드폰 문자를 재차 확인하고도 1시간째 이 차림으로 방안을 서성거렸다. 엄마의 통장과 카드가 주머니 안에서 눅눅해지고 있었다.
명주는 엄마에게 먹이던 신경안정제와 진통제를 삼키고 마침내 용기를 내어 밖으로 나가보기로 했다. 날씨 탓인지 다리가 빳빳하게 굳어 말을 잘 듣지 않았다. 바닥을 디딜 때마다 짧은 신음이 터져나왔다. 명주는 마침내 현금 인출기 앞에 섰다. 현금 인출기에 통장을 집어넣고 통장 정리를 눌렀다. 기계가 책장을 넘기는 소리를 내며 돌아가는 사이 명주는 몸을 떨며 주위를 살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다시 주위를 흘끔거렸다. 인출기가 열차 바퀴 구르는 소리를 내며 요란하게 돌다 납작하게 눌린 통장을 툭 하고 뱉어냈다. 100만 6,860원. 명주는 흡 찬바람을 들이켰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숫자 하나하나를 짚어가며 잔액을 확인했다. 지난달과 같은 액수였다. 이번 달 역시 엄마의 연금이 입금되리란 건 짐작했지만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었다. 기초연금 30만 7,500원과 유족연금 69만 8천원을 합친 100만 5,500원이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온몸에 피가 얼굴로 확 쏠려왔다. 명주는 통장을 가슴에 붙였다 떼기를 반복하며 7자리 숫자를 보고 또 보았다. 이번엔 카드를 집어넣고 잔액을 다시 확인했다. 역시 100만 6,860원이었다. 명주는 카드와 통장을 주머니에 넣고 돌아섰다. 뛰는 가슴을 좀처럼 진정시킬 수가 없었다. 발걸음이 저절로 앞을 향해 내달았다. 발바닥 통증 따윈 뛰는 가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맵고 찬바람이 조금도 춥게 느껴지지 않았다. 앙상한 가지를 드러낸 나무와 대낮부터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남자, 담벼락에 아무렇게나 버려놓은 부서진 유모차와 서랍장도 이 세상을 이루는 아름다운 풍경처럼 느껴졌다. 공원 벤치에 할머니들이 삼삼오오 둘러앉아 담소를 나누며 초겨울 햇볕을 쬐고 있었다. 공원 트랙을 따라 두 팔을 흔들며 걷고 있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는 남자아이들의 날렵한 몸짓이 주변 공기를 한층 달구는 듯했다. 명주는 이런 대낮 거리를 활보하는 자신에게 의구심이 들면서도 탐색을 멈출 수가 없었다. 지구에 불시착한 외계인이 지구의 낯선 생명체들을 바라보는 기분이었다. 엄마 손을 잡고 걸어가던 꼬마가 안녕 하고 인사를 건네는데 어떻게 인사를 받아야 할지 몰라 말을 얼버무리고 말았다. 명주는 인적이 드문 나무 벤치에 어정쩡하게 걸터 앉았다. 아직도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것 같았다. 먼 산을 바라보며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려는데 누군가 명주의 어깨를 톡톡 쳤다. 나 좀 데려가. 네? 명주는 흠칫 놀라 몸을 뒤로 뺐다. 나 좀 데려가. 어디로요? 섹시집에. 명주는 그제야 앞에 선 사람의 행색이 눈에 들어왔다. 하늘색 스웨터에 밤색 바지, 노란색 보따리 하나를 가슴에 안고 있는 70대 중반의 할머니였다. 집이 어디신데요? 명주가 경계하는 목소리로 물었다. 나 좀 데려가줘. 할머니는 애원조로 같은 말만 반복했다. 아무래도 길을 잃은 것 같았다. 어찌할 바를 몰라 주위를 두리번거리는데 늙수그레한 경비원이 빗자루를 들고 다가왔다. 또 왔네 이 할머니. 어여 집으로 가요. 주민들 성가시게 하지 말고.
경비원은 한 손을 휘휘 내저으며 할머니를 몰아냈다. 할머니는 꾸지람을 들은 어린애처럼 시무룩한 얼굴로 주춤주춤 돌아섰다. 관리들을 어떻게 하는 건지 원. 요양원 할머니가 툭 하면 저러고 나다니고 있으니. 경비원은 언짢아 하는 표정으로 빗질을 계속했다. 할머니는 무릎이 좋지 않은지 엄마처럼 다리가 밖으로 휘어져 있었다. 쫓기듯 걸어가던 할머니는 얼마쯤 걸어가다 허리를 뒤로 젖히며 쉴 자리를 찾았다. 그러다 아는 사람을 발견했는지 그쪽으로 걸음을 재우쳤다. 할머니의 걷는 모습에 엄마가 떠올라 명주는 고개를 돌려버렸다. 명주는 벤치에 조금 더 앉아 있었다. 군청색 크록스 샌들 안으로 바람이 숭숭 들어왔다. 바닥에 푹신한 신발을 신으세요. 크록스 샌들은 명주의 발바닥 통증에 그나마 동정적이던 의사가 내려준 처방이었다. 볼품없이 드러난 체중 때문이라도 크록스 샌들은 진통제만큼이나 명주에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었다. 사람들은 공원 트랙을 걷거나 운동기구에 매달려 몸을 흔들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며 웃고 있었다. 아무도 명주가 누구인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다. 통장에는 한 달간 먹을거리를 살 만한 돈이 있고 아직은 따뜻한 햇빛이 머리를 비춰주는데 명주는 신경이 곤두서 잠시 햇빛조차 만끽하지 못하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다. 오후엔 해가 나지 않고 하늘이 뿌했다. 미세먼지로 창문을 열 수가 없어 공기가 답답했다. 흐린 날엔 유독 신경통이 심했지만 보험료가 많이 밀려 있어 병원에 갈 엄두를 못 내고 집안을 맴돌았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서랍 속에 얼마 남지 않은 엄마의 진통제 중 하나를 꺼내 먹었다. 오전에 한 청소를 오후에도 한 차례 반복했다. 공기청정기의 상태를 확인하고 나무관을 열어 이상이 없는지도 살폈다. 소독약을 묻혀 구석구석 꼼꼼히 걸레질을 하다 문득 궁금증 하나가 머리를 치고 올라왔다. 만에 하나 내가 한 일이 세상에 드러난다면. 명주는 걸레질을 하다 말고 핸드폰 검색창에 사체은닉이라고 쳤다. 화면에 사체손괴죄, 사체유기죄, 사체은닉죄 같은 단어들이 떴다. 직장 동료 살해, 5년간 베란다 고무통 안에 시체은닉 20대 여자, 징역 15년. 돈 문제로 애인 살해한 40대, 항소심에서도 징역 28년 선고. 3년간 딸 시체 은닉한 친모, 영아에게 수면제를. 핸드폰 화면에 비슷비슷한 기사들이 줄줄이 올라왔다. 명주는 자신이 한 것과 유사한 사건을 찾고 싶었다. 검색창에 다시 연금 부정수령이라고 쳤다. 25년간 남편 사망신고 미뤄 3억 5천만 원 군인연금 부정수령. 아버지 사망 숨긴 채 20년간 연금 수령한 70대 딸 기소. 명주는 70대 딸의 기소 사건을 클릭해 자세히 읽었다. 그는 현재 기초생활보장법과 기초연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다. 형량은 언급이 없어 아직 재판 중인 듯 했다. 20년간 연금을 수령했다면 70대 딸이 50대부터 연금을 받아왔단 얘기였다. 명주는 부쩍 호기심이 일었다. 형량도 형량이지만 주민센터 직원이 아버지의 신원을 확인하러 왔을 때 대처한 방법이며
지자체에 제출할 서류를 위조한 방법에 관한 내용들이 흥미로웠다. 현재 법률상 유족이 사망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공기관에 자동으로 사망 등록이 되지 않는 건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한 여자가 남편을 죽이면 살인이라고 부르지만 다수가 같은 행동을 하면 사회현상이라고 부른다 했던가? 명주는 어디선가 읽은 글귀를 떠올리며 이 세상의 어딘가에 자신처럼 살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 이상하게도 위안이 되었다. 다시 걸레를 움켜잡고 바닥을 닦는데 손등이로 물방울이 툭 하고 떨어졌다. 명주는 손등에 물기를 문질러 닦으며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형광등 근처로 손바닥 넓이의 얼룩이 번져 있었다. 쥐가 오줌을 지려놓은 듯한 복잡한 해안지도의 모양의 얼룩. 한참을 올려다보았지만 물방울은 더 이상 떨어지지 않았다. 약기운이 퍼지는지 팔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꿈을 꾸듯 정신이 몽롱해졌다. 명주는 착각인가 싶어 조금 전 물방울이 떨어졌던 손등을 다시 한번 쓸어보았다. 준성은 햇볕이 잘 드는 공원 벤치에 아버지를 태운 휠체어를 세웠다. 햇볕이 있긴 해도 바람이 차가워져 산보객이 눈에 띄게 줄어 있었다. 운동을 나오기 전 아버지는 온갖 구실을 대며 꾀를 부렸다. 발목이 시큰거린다고, 옆구리가 결린다고. 준성은 발목에 맨솔에담을 발라주고 옆구리엔 허리밴드를 둘러주었다. 아버지는 운동을 하는 게 마치 준성을 위해서 하는 수고라도 되는 듯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준성의 속을 뒤집어 놓았다. 이럴 때마다 준성은 아버지의 뒤통수를 쥐어받고 싶은 충동과 싸워야만 했다. 저쪽에서 단발머리 여학생이 주절주절 혼잣말을 하며 공원 트랙을 돌고 있었다. 여학생은 준성과 아버지처럼 아침 10시면 어김없이 공원에 나와 트랙을 도는 고정 산보객 중 하나였다. 사람들만 보면 쫓아 달려가는 은빛 요양원 할머니와는 달리 단발머리 여학생은 사람들을 피해 혼자서 걸었다. 그것도 열심히 중얼거리면서. 은빛 요양원 할머니는 아직 출근 전인 모양이었다. 준성은 두 사람 모두 어딘가 이상하다는 건 알겠는데 행동 방식이 정반대인 게 신기하기만 했다. 여학생은 오늘 기분이 좋은지 발걸음에 맞춰 박수를 2번씩 쳐댄다. 가끔씩 으라차차 기합을 넣기도 한다. 준성이 안녕하고 인사를 건네자 여학생은 수줍은 듯 얼굴을 숙이고 빠른 걸음으로 달아난다. 어쩌다 한번 눈을 내리깔고 슬쩍 한 손을 들어 올렸다 내린 적도 있지만 그게 준성에게 보낸 인사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준성은 여학생이 이어폰을 꽂고 중얼거리고 다녀 처음엔 노래를 따라 부르거나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이제 그 아이의 혼잣말이 자기 안의 불안과 싸우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준성은 아버지를 휠체어에서 일으켜 세웠다. 걷기 연습을 하고 나면 아버지는 다리에 힘이 풀렸다며 휠체어를 찾아 앉지만 공원 트랙을 5바퀴 돌 때만큼은 꾀를 부리지 못하게 했다. 그렇지, 뒤꿈치에 힘을 주고, 아니, 팔은 나를 잡고. 준성은 아버지의 2팔을 잡고 걸음마를 배우는 어린애처럼 한 발 한 발 걸음을 떼게 했다. 잘하네. 근데 왜 안 하려고 해? 이렇게 잘하면서. 준성은 소리쳤다. 아버지는 준성의 칭찬에 기분이 좋아졌는지
준성의 손을 놓고 혼자서 더듬더듬 걷기 시작했다. 한 바퀴를 돌자 속도가 제법 붙기 시작했다. 준성은 아버지의 손에 지팡이를 쥐어주며 그 뒤를 바짝 따랐다. 그렇지. 어깨는 펴고. 준성은 아버지의 걸음마다 힘을 실어주었다. 목소리만 들으면 젊은 아빠가 어린애 걸음마 시키는 줄 알겠어. 뒤에서 걸어오던 중년 부인 둘이 아는 척을 했다. 아, 오늘은 같이 나오셨네요. 준성은 고개를 숙이며 웃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준성은 건너편에서 보행기를 끌며 걸어오는 할머니에게도 인사를 건넸다. 준성은 익숙해진 얼굴들이 많아 공원에 나오면 인사하기에 바빴다. 아버지는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사람을 피하지만 준성은 그래서 더더욱 아버지를 데리고 나왔다. 마냥 늘어지고 텔레비전만 보는 아버지를 밖으로 데리고 나오는 것 자체가 고역이어도 준성은 일부러라도 사람들과 대면하게 하고 싶었다. 이마저도 안 하면 아버지는 더 외톨이가 될 테니까. 아버지는 공원 트랙을 연달아 세 바퀴 돌고 숨을 몰아쉬었다. 준성은 중간에 한 번씩 아버지를 쉬게 하고 보온병에 따뜻한 물을 건넸다. 아버지는 다시 걸어 5바퀴를 채우고는 무너지듯 휠체어를 찾아 앉았다. 파란색 반바지에 17이라는 숫자가 적힌 흰색 유니폼을 입은 한 남자가 그들 곁을 달려갔다. 근육이 적당히 붙은 날렵한 몸과 산뜻한 차림새가 초겨울 햇빛 속에서 유독 빛났다. 준성은 직감적으로 또래라는 것을 알았지만 못 본 척 고개를 돌렸다. 곧바로 아버지 이마에 난 땀을 닦아주고 한기를 느낄새라 담요로 꼭꼭 덮어주었다. 햇빛이 준성의 어깨를 따뜻하게 비추고 아버지의 무릎 담요 위로 부서져 내렸다. 햇빛은 그 자체로 좋았다. 준성은 햇빛 아래에 있으면 빛의 알갱이들이 자신을 감싸고 자신을 이루는 알갱이들과 뒤섞여 그 또한 이 우주의 일원이라고 상기시켜주는 듯 했다. 그 역시 17번 유니폼을 입고 달리던 청년과 같이 빛나는 존재임을. 그래서 그가 처한 현실, 변변한 직업도 없이 병든 아버지를 돌봐야 하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밤으로 대리운전을 뛰어야 하는 26살의 청년이라는 사실로부터 잠시나마 그를 해방시켜 주었다. 준성은 아버지의 휠체어를 밀고 집으로 향했다. 빨래를 하고 점심과 저녁 준비까지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다. 머릿속으로 냉장고 속의 반찬들을 헤아리는데 위쪽 벤치에 옆집 701호 여자가 앉아있는 것이 보였다. 준성은 한동안 옆집 할머니를 못 본 터라 무척 반가웠다. 여자는 1년 반 전부터 옆집에 들어와 살고 있는 할머니의 딸이었다. 안녕하세요. 산보 나오셨나 봐요. 준성은 휠체어를 밀고 가면서 말했다. 여자는 담배를 비벼 끄며 고개를 들었다. 새치가 섞인 희끗하고 푸석한 머리, 낡은 자주색 롱패딩에 헐렁한 바지, 분청색 크록스 샌들 사이로 삐져나온 발까지 여자는 그다지 외모에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 같았다. 여자가 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꾸벅했다. 담배를 피우시는 줄은 몰랐어요. 준성은 아버지에게 하듯 저도 모르게 잔소리가 튀어나와 겸언쩍게 웃었다. 담배는 몸에도 좋지 않은데. 칠백일호 여자가 민망할 정도로 준성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걸 누가 모르니? 남의 일에 웬 참견?
여자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휠체어를 잡은 준성의 두 손에 땀이 찼다. 그럼 먼저 여자는 별로 말을 섞고 싶지 않은 듯 발로 비벼 끈 담배꽁초를 집어들었다. 저 할머니 좀 어떠세요? 준성은 여자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제가 가서 지압 좀 한번 해드릴까요? 아니에요. 고맙지만 됐어요. 여자가 고개를 저었다. 제가 국가고시 자격증은 없지만 전에 물리치료학과에 다녔거든요. 네, 다음에요. 여자는 웃어 보였지만 단호한 거절이었다. 그런데도 준성은 또 묻고 있었다. 할머니는 요즘 잘 안 보이시네요? 밖에도 안 나오시고. 감기 몸살을 크게 앓아서. 병원엔 다녀오셨어요? 노인분들 한 번 앓으시면 오래 가잖아요. 준성의 말에 여자는 입꼬리를 한쪽으로 비틀며 힘없이 웃었다. 그런 건 본인이 다 알아서 한다는 듯. 편찮으시기 전엔 반찬도 나눠주시고 저희한테 참 잘해주셨는데. 준성은 자신이 눈치도 없이 여자를 붙잡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자가 따분하단 표정으로 돌아서려 할 때 준성은 그제야 묻고 싶던 말이 떠올랐다. 근데 참, 에어컨 다셨나 봐요? 준성은 불쑥 질문을 던진 게 멋쩍어 웃어 보였다. 여자의 얼굴이 언뜻 굳어지는 듯 했다. 네, 싸게 나온 게 있어서. 언제 다셨어요? 며칠 전에 보니까 시래기가 돌아가고 있던데. 준성은 새벽녘 대리운전을 마치고 들어오다가 복도에서 돌아가는 에어컨 시래기 소리에 놀란 적이 있었다. 겨울 코앞에 에어컨이라니. 작은 방에 습기가 차서. 그럼. 여자는 짧게 말하고 돌아섰다. 여자의 짧았던 머리는 이마와 귀를 덮었고 아픈 사람처럼 찌푸린 얼굴 표정은 여전한 듯 했다. 준성은 할머니처럼 활달하고 다정한 분에게 이런 딸이 있다는 게 좀처럼 믿기지 않았다. 할머니가 치매기가 있고 감기를 앓는다 해도 햇볕이 좋은 낮엔 한 번쯤 바깥바람을 쐬어줘야 하는데 여자는 아버지와 다른 의미로 게을러 보였다. 준성은 702로 여자가 결코 호감형 스타일은 아니지만 환자를 간병하는 보호자끼리 서로 정보도 교환하면서 할머니와 그랬던 것처럼 친하게 지내고 싶었다. 하지만 여자는 생각이 다른지 쌩하니 돌아서 가버렸다. 추워. 안 들어가? 아버지가 짜증이 묻어나는 말투로 물었다. 준성은 할머니와 오가며 친절하게 지내던 때를 떠올리다 아버지 목소리에 현실로 돌아왔다. 휠체어를 힘주어 밀기 시작했다. 앞서 가던 여자가 손에 들고 있던 담배꽁초를 쓰레기 봉투에 찔러 넣는 것이 보였다. 불편한 다리로 서두르느라 걷는 모습이 부자연스러웠다. 못 본 사이 몸이 꽤 불어난 것 같았다. 아직은 따뜻한 햇살이 여자의 둥근 어깨 위에도 고르게 내려앉고 있었다. 명주는 작은 방을 소독하다 이상한 벌레들을 발견했다. 처음엔 어쩌다 나온 벌레려니 했는데 오늘은 방 안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나무관 근처 장판 모서리를 살짝 들추자 다리가 많이 달린 돈벌레 2마리가 앞을 다투듯 달아나 버렸다. 방 입구 쪽에는 더듬이와 꼬리가 달린 흰빛의 이름 모를 벌레들도 보였다. 습기 때문일까? 천장을 올려다보니 누수가 있던 형광등 근처로 얼룩이 조금 더 번졌고 천장 구석에는 보이지 않던 검은 곰팡이까지 피어 있었다.
그렇게 매일같이 소독을 하고 제습 기능이 있는 공기청정기를 돌리고 있는데도 명주는 두 손을 허리에 얹고 한숨을 내쉬었다. 702호가 의심할까 싶어 에어컨은 켤 수도 없었다. 에어컨을 켠다고 곰팡이와 벌레들이 사라질까도 의문이었다. 작은 방은 보일러도 잠가 놓아 이미 충분히 추웠다. 빙하기에도 살아남았다는 바퀴벌레를 생각하면 벌레들은 언제 어디서고 출현할 게 뻔했다. 혹 시신 안쪽에서 부패가 시작되고 있는 건 아닐까 불길한 생각이 들었다. 그런 생각 때문인지 어디선가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도 같았다. 명주는 벌레들이 온 집을 점령하고 마침내 자고 있는 자신의 얼굴 위를 기어다니는 상상을 하곤 진저리를 쳤다. 강력한 살충제가 필요했다. 명주는 들고 다니던 청 가방에 지갑과 핸드폰을 챙겨 들고 집을 나섰다. 묵직한 느낌의 가방 안을 보니 외출할 때면 습관처럼 챙기던 물병과 물티슈, 기저귀와 손수건, 사탕 같은 엄마의 물건들이 들어있었다. 엄마의 부재가 주는 죄책감과 홀가분함 사이를 오가던 중 엘리베이터는 어느새 1층에 다다라 있었다. 명주는 약국으로 들어가 가장 센 살충제를 달라고 했다. 약사는 명주의 표정이 비장해 보였는지 뭘 잡으려느냐고 물었다. 기어다니는 건 모조리 다요. 명주는 집으로 돌아와 방안 구석구석 살충제 한 통을 거의 다 뿌렸다. 어찌나 다급히 뿌려댔던지 소나기가 저릴 정도였다. 아마포에 쌓인 엄마의 시신 곳곳에도 살충제를 뿌렸다. 벌레들을 모조리 박멸하겠다는 마음에 마스크도 안 쓰고 살충제를 뿌린 탓일까? 머리가 지끈거리며 발바닥 통증까지 겹쳐왔다. 서랍을 여니 마지막으로 병원에서 받아왔던 엄마의 약들 중 진통제는 다 먹어 없고 치매약과 신경안정제, 기침약과 소화제들 뿐이었다. 명주는 기분이 나아질까 싶어 신경안정제라도 한 봉지 꺼내 삼켰다. 집안의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다시 밖으로 나갔다. 연말이라 해도 거리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 그나마도 마스크와 모자, 목도리로 온몸을 찡찡 감싼 사람들 뿐이었다. 가게 앞을 장식한 트리와 반짝이는 네온 불빛마저 쓸쓸하게 느껴졌다. 명주는 약국에서 진통제를 사 그 자리에서 두 알을 꺼내 삼켰다. 그동안 연체된 보험료 97만 원을 내면 다시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럴 목돈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았다. 명주는 약국에서 나오다가 건너편 화장품 가게 앞에서 팔짱을 끼고 제잘되는 여학생 둘을 보았다. 삭막한 겨울산에 때를 착각해 피어난 개나리꽃을 본 듯 눈앞이 환해졌다. 저맘때의 은진이 모습이 떠올랐다. 직원이 학생들에게 안으로 들어와 구경하라는 말을 건네고 있었다. 명주는 자신도 사야 할 물건이 있는 것처럼 여학생들을 따라 이끌리듯 걸어 들어갔다. 가게 앞은 화려한 광고 문구들로 가득했지만 가게 안은 그 요란함이 무색하리 많지 한산했다. 학생들은 요즘 유행하는 립스틱 상품이 있는지 묻고는 사은품도 많이 챙겨달라 떼를 쓰듯 말했다. 명주는 어디선가 많이 듣던 소리 같아 혼자 피식 웃었다. 서비스는 더 없나요? 깔창이나 구두 주걱이라도. 사은품은 손님을 꼬시는 미끼에 불과하다는 걸 알면서도 사람들은 바랬다. 그게 결국 자신이 지불하는 비용인 줄도 모르고
명주가 백화점 구두 매장에서 근무할 때 손님들은 뭐라도 챙겨줘야 흡족해했다. 뭐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직원이 상냥하게 물었다. 여학생들이 사은품을 받고 한박 웃는 얼굴로 나간 뒤였다. 아니, 네, 스킨 하나 주세요. 명주는 말을 내뱉고서야 아차 싶었다. 제품 브랜드명을 정확히 짚어 말해야 했는데 직원은 어느새 대여섯 종류의 스킨과 로션, 에센스 제품들을 명주 앞에 늘어놓고 있었다. 피부 탄력이 떨어지는 겨울철엔 에센스 기능이 첨가된 스킨을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크리스마스 이벤트로 30% 할인 행사하고 있거든요. 포인트도 10%씩 적립해드려요. 직원은 미소 띤 얼굴로 명주를 부추겼다. 명주는 직원의 판매 전략을 훤히 알면서도 야박하게 굴고 싶지 않았다. 이번 기회에 하나 더 장만하세요. 내일부턴 이 가격으로 살 수 없거든요. 명주도 그렇게 손님을 구슬리곤 했다. 명주에겐 돈 먹는 하마처럼 쑥쑥 자라는 16살 딸이 있었으니까. 모름시기 매니저에겐 매일 채워야 할 목표액이 있었다. 명주는 그 목표액을 맞추기 위해 자신의 카드로 구두를 사서 가맹줄을 잡고 매출이 좋은 날에 돌려받는 방식으로 매출액을 채웠다. 니들이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있어? 식당이나 마트밖에 더 있냐고. 백화점 구두 매장 점장은 입만 열면 그런 말들을 짓거려댔다. 이벤트와 할인 행사가 이어지는 12월엔 밤 10시까지 연장 근무를 하고 자는 둥 마는 둥 다시 출근 준비를 해야 했다. 채워, 채워, 채우란 말이야. 점장의 계속된 압박에 늘어난 카드빚과 여기저기서 빌린 돈이 급기야 2천만 원을 넘었다. 여기가 아니면 안 될 것처럼 인생을 갈아 넣어도 느는 건 빚뿐이었다.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사표를 내고 말았다. 명주는 아직도 그곳에 남아있는 직원이 있을지 궁금했다. 특별히 사은품도 많이 챙겨드렸어요. 이벤트 행사 있을 때마다 안내 문자가 갈 겁니다. 직원은 핑크빛 쇼핑백에 스킨 로션과 에센스, 수분크림을 넣어주며 활짝 웃었다. 명주는 그제야 예정에도 없는 지출을 했다는 걸 깨달았다. 생필품도 아닌 화장품을 3개씩이나 산 건 실로 오랜만이었다. 다음 달이면 다시 채워질 엄마의 연금이 아니라면 엄두도 못 낼 일이었다. 직원이 가게 밖까지 따라 나와 고개를 90도로 숙였다. 가게를 나와 크리스마스 캐럴이 들려오는 거리를 건너라니 은진이 생각났다. 이혼 후 둘이서 잘 살아보자며 집을 구해 방을 꾸미고 치킨과 콜라를 마시며 앞날을 기약했던 때도 이 무렵이었다. 명주는 오랜만에 딸을 불러내 같이 밥을 먹는 상상을 해보았다. 제대로 학기를 마쳤다면 은지는 다가오는 2월에 대학을 졸업할 것이다. 대학 생활은 잘 했는지 취업 준비는 잘 돼가는지 궁금했다. 5년 전 다시 아빠 집으로 돌아간 은지는 몇 번 전화를 하다 전화번호를 바꾸고 연락을 끊어버렸다. 오늘도 끝까지 낭독을 들어주신 꿀밤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굿나잇.